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고 주요 밀원식물인 아카시 나무까지 불에 타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꿀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카시 꿀의 주산지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꿀 생산량 급감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5일 한국양봉농협에 따르면 경북 지역 37개소의 양봉조합원이 보유한 꿀벌 6,574군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피해 농가는 약 150곳, 피해 군수는 1만 5천 군에 달하며 꿀벌 마리수로는 약 4억 마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조합원 피해액만 66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전체 피해를 따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에 의하면 12억 마리가 폐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농가 대부분이 고령이며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복구 비용 지원은 가능하지만 꿀벌 1군당 16만 원 수준의 보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타격은 밀원 식물의 손실입니다.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주요 식물인 아카시 나무의 40%가 경북에 집중돼 있는데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아카시 꿀 수확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전체 양봉 농가의 약 20%도 경북에 몰려 있어 파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주의 박승표 사무국장은 꿀 한 해 농사는 5월에 결정되는데 아카시 나무가 불타 꿀 수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벌통당 꿀 생산량은 2022년 32.8kg에서 올해는 22.7kg까지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역대 최저 생산량이 예상됩니다. 양봉 농가의 이동 채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경북은 전국을 누비는 이동 양봉의 핵심 거점인데 산불로 인해 채밀 계획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은 아카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새순이 자라지만 꿀을 채취할 수 있으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공급이 급감하면서 꿀값 상승은 물론 꿀을 원료로 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산 김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쌍끌이 수요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가 올해 조기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 8,100만 달러, 한화로 약 4,0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200만 달러보다 2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물량 또한 9,456톤에서 1만 161톤으로 7.5% 증가했습니다. 월별로도 수출 호조세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산업 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1월 7.4%, 2월 52.7%, 3월 10.9%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달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센터는 4월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5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에서는 미국이 5,79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이 5,110만 달러, 일본 3,440만 달러, 태국 3,42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86.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21.6%, 태국은 15.9%, 일본은 7.2%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출 품목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된 마른 김은 2,258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97.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마른 김 수출량의 40.3%에 해당합니다. 수출액은 4,629만 달러로 139.7%나 늘었습니다.
반면 조미김 수출량은 209톤으로 마른 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김을 스낵 형태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조미김 수출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에선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김밥 열풍이 일며 마른 김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에선 간식용 김 제품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수출 산업은 한류와 글로벌 건강식 트렌드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수출 10억 달러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국민 절반이 생활비 부족을 우려해 기본적인 위생용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샴푸와 치약은 물론 화장실 휴지를 아껴 쓰거나 빨래 횟수를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제 여론조사기관 IFOP가 4월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성인 4,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매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1%는 빈곤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드러냈고 21%는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은 실질적인 소비 습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응답자의 47%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생용품 구매를 제한하거나 줄이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7%는 식료품과 위생용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포기된 품목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33%는 메이크업 제품을, 27%는 염색약을, 24%는 보습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여성 응답자 중 37%는 평소 화장을 하지 않고 36%는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1명은 샴푸나 샤워젤, 치약 구매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를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24%, 화장실 휴지를 아껴 쓴다는 사람이 22%에 달했습니다. 머리 감는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자도 15%였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32%는 옷을 더 오래 입는다고 했고 21%는 세제를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IFOP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경제적 취약성과 위생 빈곤 지표는 코로나19 직후보다는 나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생 빈곤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 위생용품 접근을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수학자 윌리엄 쿡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있는 술집 8만 1998곳을 걸어서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로를 쉬지 않고 걸으면 총 178일 1시간 56분 17초가 소요됩니다. 쿡 교수는 조합론과 최적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이번 연구에서 웹판원 문제를 응용했습니다. 이는 여러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로 이번에는 이를 한국 전역의 술집에 적용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초과학연구원 엄상일 CI가 한국경찰청으로부터 구매한 전국 술집 위치 정보였습니다. 원데이터에는 총 9680개의 술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쿡 교수는 같은 건물 내에 중복 술집을 제외하고 81,1998곳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술집 간 모든 가능한 조합상 33억 6,179만 5,003개에 대해 걸어서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오픈소스 라우팅 머신이 활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분기 한정법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습니다. 이 작업은 병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 3개월간 진행됐으며 모든 컴퓨터가 소비한 총 계산 시간은 무려 44년에 해당합니다. 쿡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거리 데이터로 계산된 TSP 사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다룬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네덜란드의 기념물 57,912개였습니다.
이 연구는 웹헌원 문제가 단순한 수학 퍼즐을 넘어 택배 경로 최적화, 반도체 설계, 심지어 우주 항법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도구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연구 논문은 올해 말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쿡 교수는 이번 문제 해결에는 한국경찰청의 정밀한 데이터와 1,000원의 데이터 구매 비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6조 원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이 중 전액이 대응 자산 없이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적자성 채무는 총 88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5년 330조 8천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매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국가 채무 1279조 4천억 원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69.2%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66.3%에서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올해 국가 채무의 70% 가까이가 국민 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하는 부채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시 추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이 34조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돌파하게 되며 42조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상회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세수 측면에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결손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은 물론 한국 경제의 신뢰 기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가루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완전 대체 식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과 벨기에 생명과학 기업 APIX 바이오사이언스 공동연구팀은 꿀벌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모든 영양소를 포함한 새로운 인공먹이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과는 과학학술지 영국 왕립학회보 B에 4월 16일 게재됐습니다. 꿀벌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주요 화분맥의 곤충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먹이원인 꽃가루 공급이 급감하며 꿀벌 군집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랜든 홉킨스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는 다양한 꽃가루를 통한 영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꿀벌 생존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먹이는 꿀벌 생애 주기에 필수적인 지질 성분 아이소프코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108일간 꿀벌 실험을 진행했고 아이소프코스테롤이 포함된 먹이를 섭취한 군집은 안정적으로 애벌레를 생산하며 군집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 성분이 제거된 군집은 신경 근육계 이상과 활동성 저하 증상을 보이다 붕괴했습니다. 현장 실험 또한 미국 워싱턴주의 상업용 블루베리 및 해바라기 농장에서 133일간 진행됐습니다. 총 64개의 군집을 4개 그룹으로 나눈 실험 결과 완전 먹이를 공급받은 군집은 벌 개체수와 애벌레 생산량 모두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상업용 보충제를 사용한 군집은 23%,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은 군집은 50%에 달하는 높은 폐사율을 기록했습니다. APIX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전까지 꿀벌은 인공 사료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축이었다며 이번 먹이는 꿀벌 군집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홉킨스 교수는 블루베리 수분 시 군집 손실을 우려해 양봉가들이 꺼렸지만 완전 먹이 공급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면 참여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꿀벌 보호와
농업 생산 안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지난 5년 사이 광고 수익을 2배 이상 끌어올리며 콘텐츠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던 카카오톡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에 오르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4월 2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2019년 151억 달러에서 2024년 361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약 51조 5천억 원 규모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입니다. 유튜브는 현재 100여 개국에서 8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되며 하루 시청 시간만 10억 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돕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등록된 채널 수는 300만 개 이상이며 매분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유튜브의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GAWix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튜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769만 명으로 카카오톡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앞지른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약진 배경으로 쇼츠라 불리는 숏폼 전략을 꼽습니다. 2021년 출시된 쇼츠는 짧고 강렬한 영상 형식으로 MZ세대를 사로잡았으며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채널의 25% 이상이 쇼츠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일 조회수는 700억 회 이상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로 구독자 수가 3억 8,600만 명에 달합니다. 연간 수입은 최대 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프로 채널이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하며 국내 유튜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최고 조회수 영상은 아기상어 체조로 유명한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가 158억 회를 기록하며 선두에 섰습니다.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55억 4천만 회로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K-팝 부문에서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문화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미디어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지름 20m 규모의 싱크홀 이후 서울시가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싱크홀 지도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한 윤신영 씨는 작년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건을 계기로 싱크홀 정보를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공유해 왔습니다. 윤 씨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1,400여 건의 싱크홀 발생 사례를 수집해 지도에 반영했으며 최근엔 사용자가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도 추가했습니다. 윤 씨는 출퇴근길에도 공사 구간이 있어 불안했다며 싱크홀 위치와 원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웹 개발자 A씨는 서울시가 싱크홀 안전지도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데 실망해 지난 4일부터 웹페이지 형태의 시민용 싱크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지난주에만 1,000여 명이 접속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A씨는 뉴스 보도를 분석해 싱크홀 발생 좌표를 하나하나 지도에 입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고 여부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싱크홀 발생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눈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해 공개 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지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당국이 열린 행정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명 신한대 교수도 시민 지도는 정보의 정확성과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다며 공식적인 데이터 제공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시민들은 땅 밑의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싱크홀 지도는 단순한 시각화 도구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되묻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스퍼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4월 11일 알래스카 화산 관측소는 최근 일주일 동안 스퍼 화산에서 55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화산 내부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언제든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해발 약 3,350m에 이르는 스퍼 화산은 앵커리지 북서쪽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벨루가, 니키스키, 티오넥 등지에 화산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퍼산의 지진 발생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주당 평균 12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N95 마스크, 고글, 귀마개, 물과 식료품 등 생존 물품을 대거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분화를 경험했던 이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비상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글리버 지역의 주민 클로 터너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415달러 상당의 비상식량과 배터리, 반려동물의 사료, 보호 장비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화산재로 도시 전체가 한 달 동안 뒤덮였고 상점들이 폐쇄되며 일도 중단됐다고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도 비상준비 상황이 속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 역시 화산재에 대비해 월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있다며 창문 봉인용 테이프, 실리콘 이어플러그, 팬티 스타킹, 지퍼백 등 실생활 대응 아이템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콘택트 렌즈 착용 시 화산재가 눈을 자극할 수 있어 폭발 시 즉시 렌즈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운전 시에도 시속 20마일 이하로 주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근 스퍼산 반경 30마일 이내에서 수백 건의 미세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으며 AVO는 초저주파음 센서, 번개 탐지기, 웹캠 등을 활용해 분화 징후를 24시간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인구가 없지만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앵커리지 등 인근 도시에 큰 피해가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퍼 화산은 1992년 마지막으로 폭발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뒤바뀔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연이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가역화 개념입니다. 첫 연구는 대장암 세포를 정상 대장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암 발생의 임계 전이 상태를 포착하고 이 전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자 스위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자 스위치의 이름은 USP7. 조 교수는 이를 리버전 스위치라고 명명했습니다. USP7이 억제되면 암세포의 증식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세포는 다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사멸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반면 정상세포는 외부 신호에 따라 증식과 사멸을 조절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입출력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전자 네트워크 조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혼재된 임계 전이 상태를 구역별로 시각화해 세포 상태를 끌개 지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지형을 통해 어느 상태가 더 안정적인지를 수치화한 캔서 스코어를 활용, USP7이 끌개를 정상 상태로 유도하는 핵심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USP7이 최적의 해답은 아니며 더 효과적인 스위치를 찾는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암의 불가역성을 뒤집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조 교수는 이 기술이 언젠가 완전히 암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까지 암 환자 수가 현재보다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의 길이 될 암 가역화 연구가 이 거대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남부 난카이 해구에서 예고된 초대형 지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최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난카이 해구가 일본 동쪽 해안에 위치한 판경계 지역으로 규모 8.0 안팎의 강진이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향후 30년 내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를 넘는다며 지금 당장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구간으로 나뉘며 동경 앞바다부터 큐슈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의 충돌 지대입니다. 홍 교수는 세 구간이 동시에 파괴될 경우 최대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만큼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형 지진은 인접 국가인 한국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주와 포항 지진 역시 지각 불안정성 심화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분화 가능성과 관련해 홍 교수는 백두산은 활화산이며 마지막 분화는 1903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하부에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대형 지진이 백두산 지각을 자극할 경우 분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한라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분화 징후는 없지만 초대형 지진이 주변 화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교수는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대형 지진은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정보기술 인력이 중국의 군사기술을 해킹한 사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과 중국 간의 전략적 신뢰의 균열을 예고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4월 29일 대북 소식통과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조직이 중국 선양에 파견한 IT 기술자 A가 지난달 노트북을 소지한 채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노트북에서는 중국의 무기 등 군수 관련 기술 자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의 수사 결과 A는 중국 군사기술 탈취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은 현지에서 활동 중이던 다른 IT 인력을 급히 북한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해당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A를 파견한 북한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 주요 국방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입니다. 이 조직 산하에는 사이버 외화벌이와 무기기술 해킹을 담당하는 3.13 총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총국은 지난해 말 한국 외교부에 의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은 기존에도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의 군수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해왔지만 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 군사정보를 취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해킹 범위를 중국까지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A의 노트북에서 나온 정보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무인기 개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 무인기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중 북한 IT 인력들은 가상 공간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며 여러 명이 합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는 이러한 조직을 통해 외화 수입과 군사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중국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제3극지로 불리는 아시아, 힌두쿠시, 히말라야 산맥의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통합산학발전국제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적설량뿐만 아니라 눈이 지면에 머무는 기간도 예년보다 2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악지대 전역에 걸쳐 확인된 결과입니다.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은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과 얼음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근의 약 20억 명이 이 지역 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CIMOD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계속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가뭄 경보가 발령됐으며 올해 농작물 수확과 식수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저자인 셰르 무함마드는 눈이 평소보다 늦게 내린 데다 양도 적어 지역 생태계와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IMOD는 대응 방안으로 해당 지역 8개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와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등은 히말라야 수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물 자원 관리 개선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비, 가뭄 대비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마 갸마초 ICIMOD 사무총장은 탄소 배출이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이상기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UN 세계기상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1961년부터 1990년 대비 지표면 온도 상승 속도가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빙하 후퇴, 해수면 상승 등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걸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지인 카슈미르 파헬감에서 발생한 민간인 테러 사건 이후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2일 인도 카슈미르 파헬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관광객 등 최소 26명이 숨졌고 인도는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내 관광지 87곳 중 48곳을 폐쇄하고 실질 통제선 인근에서 파키스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무인 정찰기 격추를 주장하며 인도 측의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공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인도가 24시간에서 36시간 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라며 인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 역시 최고 경계 태세를 선언했으며 핵무기 사용은 존립 위협 시에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더스강 수량과 데이터를 파키스탄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조치에 대해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가뭄과 조기 폭염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농민들이 이대로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황에 미국과 중국도 우려를 표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 역시 양국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해 긴장 완화를 당부했습니다. 중국도 충돌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사회는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국 간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은 없었지만 실질 통제선에서의 교전과 외교적 설전은 긴장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